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알리, 테무 등 중국의 쇼핑 앱들이 국내 유통시장을 뒤흔들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품 논란부터 개인정보 유출 논란까지 여러 논란이 따라붙고 있기도 한데요. 일부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고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출마하려는 몇몇 후보자들의 과거 언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죠. 공직자 후보자인 만큼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각에서는 자연인으로서 했던 말까지 문제 삼는 건 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월 23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세 분 한 주 잘 보내셨죠? 기저귀 좀 펴시고요.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4,500원 이렇게 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만 원 이렇게 팔아요. 돈 날릴 뻔했다 그런 생각은 들죠. 알리를 몰랐으면. 지난달 알리익스프레스의 앱 사용자 수는 818만 명. 쿠팡 11번가에 이어 쇼핑 앱 3위를 기록하던 알리가 한 달 만에 단숨에 2위로 올라선 겁니다. 테무도 한국에 출범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전체 4위로 발돋움하며 토종 이커머스 업체인 G마켓, 티몬, 위메프를 뛰어넘었습니다. 알리는 생수, 라면 등 가공식품에 이어 신선식품으로까지 판매 품목을 확대하며 국내 이커머스 업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자는 전부 답이 없습니다. 인증도 없어, 관세 부가세 없어. 당연히 그러면 접어야죠. 알리나 테무에 있는 상품들의 판매자는 다 잡는 게 정답이죠. 하지만 급격한 성장 속에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논란과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알리 한국법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해외 직구업체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게 인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을 파고드는 중국 쇼핑 앱들? 네. 지금 여기서 알리가 나왔고 테무가 나왔고 혹시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네, 뭐 쉬인이라고 이건 이제 패션 중심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 그러죠. SPA 브랜드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패션 브랜드들이 계절별로 이제 신상품을 내는데 이런 SPA 브랜드들은 뭐 1, 2주간으로 신제품들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 이 쉬인에 가면 이 자체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등록되어 있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델들을 보면 다양한 인종의 모델들이 나와서 이제 이 옷을 입고 광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인지 잘 티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가격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 그때그때 유행에 맞춰서 옷을 좀 빠르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쉬인이라는 온라인 쇼핑 앱을 많이 이용하시죠. 아무튼 세 분은 혹시 그러면 지금 여기서 거명되고 있는 이 그 쇼핑 앱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사용해봤는데요. 이런 게 굉장히 화제가 된다는 게 제가 무슨 영상만 보면 이 테무 광고가 너무너무 많이 떠가지고요. 유튜브 보면 많이 떠요. 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초저가야? 한번 볼까? 이렇게 관심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알리를 좀 사용해 봤는데요. 이게 동호인들 중심으로 알리가 좀 처음에 알려졌거든요. 동호인들? 네. 뭐 예를 들면 자전거, 뭐 바이크, 뭐 낚시. 그러면 이제 장비들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브랜드 제품을 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알리를 통해서 구매하면 같은 제품이고 또 거의 비슷한 제품이고 똑같이 생겼는데
가격은 뭐 반값 이하로 뭐 이래서 떨어지니까. 소모품 이런 거 같은 네. 거.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바이크 동호회에서 알게 됐는데 안전에 크게 영향이 없는 파츠들 같은 경우는 부품들 같은 경우는 다 알리에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진짜 너무 싼 겁니다. 그래서 받아보면 물론 좀 안 좋은 제품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뭐 거의 뭐 이 진품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든 제품들이 있으니까 레플리카 제품이라고 하는데 가품들이 있으니까 그 유혹을 이제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저도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그 예전에 오늘 언급된 회사들은 아니고 아내가 그 타오바오라는 또 중국 그 회사가 있습니다. 또 있을 예, 이게 좀 더 일찍 진출을 했는데 여기도 초저가 상품을 파는 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아내가 종종 이용을 했는데 왜 이용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철저히 가격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무조건 아니, 가격 때문이다. 엄청 싸다며요. 예, 엄청 네. 싸고 그래서 저는 사실 또 그때 또 오랜만에 또 아내랑 토론을 또 했는데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돈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상품을 오래 쓸 수가 없어요. 싼 건 싼 대로 이유가 있고. 예, 그러면 네. 더 자주 사야 됩니다. 예. 그렇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아내도 결국은 이게 더 비싸다는 데에 동의를 했어요. 그럼 왜 하느냐? 그냥 쇼핑하는 것 자체가 삶의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건데 네. 다른 데서 쇼핑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비싸고 이건 너무 부담이 없어서 그냥 매일 사는 재미로 한다는 거예요. 그 진짜로 쇼핑이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 얘기도 저도 들은 것 같긴 예, 해요. 그래서 아내가 그 고백을 했고 그래서 또 오랜만에 대화를 하면서 예, 우리 또 건강한 관계를 가져보자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해피엔딩이네요. 근데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쌀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유통 단계를 확 줄인 거죠. 네. 중간에 유통 업체들을 다 빼고 직접 생산하는 공장과 다이렉트로 소비자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이게 이 중간에 유통 마진이 빠지다 보니까 너무 싼 거죠. 이게 원래는 중국 제품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업가 분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떠다가 네. 본인들이 마진을 붙여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 그렇죠. 중국에서 보니까 저거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서 팔면 그 마진 빠지고 우리가 수수료만 먹으면 훨씬 더 소비자들은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우리가 돈이 되겠는데 그걸 이제 중국 사람들이 모를 리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알리, 테무, 쉬인들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쇼핑 앱 아니라 이제 국내 쇼핑 앱을 네. 통해서 해외 직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해외 직구 이제 그 생산지가 중국이다 보니까 이제 배송 조회가 있더라고요. 네. 배송 조회를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방식이라면 이렇게 싸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알리든 테무든 이런 데가 국내에 네. 엄청난 그 물류센터를 이렇게 더 지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배송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구축하고 있다라고 네. 하죠. 엄청난 규모의 물류센터를 국내 한국에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의 경제 침체와도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내수 시장이 제대로 이제 가동이 안 되고 포화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재고 물량이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 비용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국외로라도 빨리 물량을 소비하자 단가를 낮춰서라도 창고 그래서 대방출이네. 그런 면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싸다. 네. 그러면 한국인들이 그러면 이런 중국 쇼핑 앱을 좋아하고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역시 가격 때문이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품의 질을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도 압니다. 근데 하나만 시키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알리나 테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싸니까 10,000원, 20,000원이면 제품을 뭐 10개, 20개도 사요. 에이, 과장하요, 진짜? 아니, 왜냐면 그래도 돈이 2만 원, 10,000원밖에 안 네. 하니까. 1,000원짜리 제품이 널려 있습니다. 진짜. 귀걸이 여성분들 액세서리 같은 경우 귀걸이가 700원, 800원 이러고요. 슬리퍼 같은 경우 뭐 1,000원, 1,100원, 뭐 1,200원 뭐 이러고요. 예. 티셔츠 같은 경우도 뭐 몇천 원이면 사고 후드티 같은 경우 뭐 3,000원. 3,000원. 뭐 이러니까 그 재미가 있는 거죠. 이제 장바구니에 여러 개를 담아가지고 시키면 네.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건져도 이제 확률 게임인 겁니다. 가챠 게임처럼 그 중에 몇 개만 건져도 이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심리가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많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비싼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 20,000원 용돈 모아가지고 그걸로 알리나 테무에서
물건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리뷰 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알리깡, 태무깡, 쉬인깡이라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초등학생들이 자, 이게 700원짜리 귀걸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로 방송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그 재밌잖아요. 돈도 많이 안 들고. 아, 이거는 별로 가격은 싼데 쓸모는 없을 것 같네요. 막 이렇게 그렇게 리뷰하는 것만으로 재미가 있고 보는 사람들도 재미를 느끼고 약간 이게 복불복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면서도 별 기대 없이 사고 네. 당장은 필요하니까 적당히 쓰고 해치운다는 그 느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쓰다가 고장 나거나 떨어지면 바로 버릴 듯한 상품. 지금 뭐 비싼 걸 사서 오래 쓰고 싶진 않고 당장 필요하고 이럴 때 초저가 상품을 사는 거라서 정리를 하자면 주로 이제 저관여도 제품, 예컨대 뭐 핸드폰 액세서리, 뭐 사무용품 아니면 니트 티셔츠 안에 받쳐 입는 그런 면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사는데 안 보이는 거. 제가 좀 멀리 가까운 사람은 아니고 좀 멀리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걸 통해서 그 티셔츠를 몇백 장을 사는 걸 봤어요. 똑같은 거를. 네. 몇백 장. 네. 한 번 입고 버리는 거예요? 뭐 한 번 입고 버리는지 뭐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한 번에 몇백 장을 사는 거예요. 참. 네, 뭐 기본 아이템 이제 안에 받쳐 입는 기본 티 같은 경우는 늘 새로 사야 되니까 아예 그냥 미리 싼 가격에 쟁여놓는 거죠. 쟁여놓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테무의 슬로건 자체가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예요. 그러니까 막 사다 보면 내가 돈 많은 사람처럼 막 이것저것 막 쓸어 담는 거죠. 플렉스 하는 건데 그러고 보면 뭐 총 가격이 뭐 몇만 원 안 되니까. 근데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지금 특정 상표를 얘기하기 좀 뭐 할 것 같은데 국내 오프라인 매장 초저가 오프라인 매장 있잖아요. 네, 다 있는 매장. 어떻게 거기 직격탄 맞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근데 이제 또 매장 수가 많거든요. 그 바이서라고 주장하는 그 매장. 네,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 가서 직접 또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 매장은 오프라인 매장으로. 그래서 살 게 없어도 들어가서 그냥 꼭 사게 돼요. 뭐 이런 것도 파네. 아이 쇼핑. 네, 아이 쇼핑하는 맛이 있어서 그 또 약간 시장이 다르죠. 그리고 거기는 지금 그 층수별로 모든 그 물품을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게 딱 백화점식 구성이거든요. 그리고 위층에 올라가면 애들 장난감을 팔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가족들이 와서 와서 즐기고 뭐라도 하나 아이들 놀이터입니다. 그냥 나갈 때 섭섭하니까 그냥 나갈 때 싸니까 뭐라도 가져가라. 맞아요. 이런 컨셉으로 지금 영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옛말에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품이라든지 불량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보상이라든지 환불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비자의 어떤 법적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고 보장되느냐도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는요. 직구 상품을 90일 이내에 우리가 반품 환불해 줄 수 있다. 이게 가품이거나 문제가 있는 상품이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소비자가 저렴해서 구입했고 그걸 반송까지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는 상당히 다른 문제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죠. 더 그렇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죠. 귀찮아서. 이렇게 싸고 그냥 막 사서 버릴 건데 이게 뭐 제품이 하자가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런 기대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소비자의 그 심리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까 이제 M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쇼핑을 하다 보면 내가 마치 그 개츠비가 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개츠비 소설 보면 젤다가 개츠비를 만났을 때 막 와이셔츠 수백 장을 그 개츠비가 뿌리는데 그걸 보고 막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서 형형색색의 와이셔츠가 내려오는.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평범한 사람도 여기 가면 마음껏 그냥 내가 가격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고 쇼핑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그런 걸 공략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역시 그러니까 결국은 심리 공략. 근데 또 이제 굉장히 위협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이게 그냥 뭐 어떻게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이는 것만 갖고는 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보면 결국은 뭐 또 정치적인 이야기가 껴드는 것 같긴 한데 이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해가지고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고 물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박리담회 한다고 해서 다 이게 생기는 게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그 분석하는 인력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합니다. 이 모든 기업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해야지만 재고 없이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요즘 중국 시장이 뭐 2차 전지 시장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가 다 모든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분위기인데 연구 개발비를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요. R&D 예산을.
그래서 보면 실제로 R&D 예산의 물량 투입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시장 분석하고 빅데이터 분석하고 AI 이용해서 그 판단 내리고 이런 것들도 은근히 또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연구가 필요한데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시장의 규모도 차이가 있지만.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장유미 변호사께 여쭤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법망 우리가 맞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여기서는 점검할 부분은 없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국내에 이런 유통업체들이 엄청 불만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직구잖아요. 직접 구매를 해외로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법망을 피해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게 국내의 어떤 기준은 다 미인증 제품들인 겁니다. 네. 국내에서 안전을 점검받거나 이런 상품들이 아니에요. 그냥 중국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다가 그냥 한국으로 바로 날아와서 소비자한테 도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런 유통업체들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국내에 시장을 형성해서 파는 그런 업체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일단 KC 인증 절차를 따로 받아야 돼요. 이게 또 받지 못하면 아예 물건을 들여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되고 그 과정 중에 또 굉장히 인증 검사를 받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다면 우리는 아예 이건 게임의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다. 동일한 물건을 만약에 국내에서 들여와서 팔려고 하더라도 우린 인증받고 검증받고 거기에 시간 비용 들여야 되는데 바로 직접적으로 오면 이게 정말 유통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지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서 뭐 중국 쇼핑 앱이니 우리나라 쇼핑 앱이니 이런 걸 떠나서 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그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는 게 대세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몇 년간 저항을 했었거든요. 온라인 쇼핑을 거부를 했었어요. 저는 네. 진짜. 근데 이제 이게 몇 년을 저항하다가 이게 쓸데없는 저항이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동네 마트 가서 사갖고 오는 것도 이제는 온라인 쇼핑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파 같은 것도 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플랫폼 업체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거대해지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떤 뭐 지역 조그만 슈퍼라든지 이런 거 다 이제 문 닫아 버리는 거고.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거역할 수 없는 대세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거역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여기 방송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장본계 커다란 종이 가방에 장본계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집에 다시 넣어주고 나왔거든요. 아 배달된 거? 예. 그 음식이죠. 음식 재료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온라인 쇼핑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세계 개방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플랫폼까지 진출을 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동남아를 좀 살펴보자면 동남아에도 그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라자다와 쇼피라고 있습니다. 이 라자다와 쇼피가 아예 현지 기업을 인수를 해서 현재 동남아 시장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동남아에서는 자국 플랫폼의 성장이 어렵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러다가 이제 중국 기업이 철수를 하거나 아니면 독과점 상태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면 이게 결국 이제 시장이 무너지면서 소비자와 경제 기반이 모두 다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게 미국에서 제일 큰 온라인 플랫폼이 아마존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마존을 규제하면서 EU의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미국도 타국의 그 플랫폼 그 사업체를 법적으로 규제를 하려다가 미국은 그래도 좀 자유시장 경제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하니까 그래서 이걸 성사는 못 시켰는데 현재는 그러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이제 뭐 중국 기업이 진출하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막는 거는 개인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거고. 근데 아무런 지원이나 뭐 법적 제도 없이 방치를 해버리면 아주 예전에 나왔던 저는 이거 보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연암 박지원 선생의 그 허생전 보면 허생전 이 선생이 막 독과점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적절하게 논의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도 몇 번의 변천 과정이 있는 것 같은 거. 김영삼 정부 때 이제 그때 엄청나게 논란이 됐던 게 유통 구조가 바뀐다고 난리가 났었던 게 그러니까 이른바 민자 역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차역의 어떤 그 건물을 현대화하면서 민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그 민간 자본이 거기에다가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그래서 역사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프라인 거대한 어떤 쇼핑몰 기능을 하게 만드는. 네. 이때 이제 그 엄청난 논란이 빚어지는 게 그러면 동네 상권이 죽는다 해서 논란이 한번 크게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형 마트, 그러니까 이제 재래시장 죽인다고 이제 난리가 났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일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내세우는 논리가 뭡니까? 온라인 쇼핑하는데. 의무 휴업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의무 휴업을 풀자 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프라인인데 온라인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온라인인데 한국 온라인이냐 중국 온라인이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몇 번의 어떤 이 마디가 있는데 이 마디에서 일관되게 지금 계속 밑에 깔리는 건 뭐냐면 동네 상권이라는 거예요. 동네 상권이 이제는 거의 초토화돼서 찾아보기가 힘든 부분들 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고 결국은 대형 어떤 그 자본이 누가 이기느냐는 그 게임으로 결국 이제 귀착이 돼버린 거 아닌가요? 그것이 이제 국적이 뭐냐의 문제에다가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몇몇 3, 3, 5 먹어서 그래도 음식점은 괜찮을 거야 다 이랬거든요. 네. 왜 음식점은 가서 먹어야 되니까라는 개념이 딱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밀키트가 너무 네, 밀키트가 좋죠. 이제 시장에서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 경우가 밀키트도 많습니다. 있고 배달이 너무나 저기 뭐냐면 그렇죠, 활성화되는 게 별별 게 다 배달이 돼버리는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도대체 이 자영업자가 우리나라는 특히나 많은데 어떡하라는 말이냐라는 얘기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가 좀 너무 확대가 된 것 같은데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임시정원, 장유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관련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질에. 그러니까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 시키는 그렇죠. 총선을 앞둔 여야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도태우, 정봉주 두 후보의 공천을 잇따라 취소하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장해찬 후보의 부산 수영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른바 난교 발언을 시작으로 서울시민 교양 수준 비하, 동물병원 폭파 등 장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이 줄줄이 확인되면서 막말 논란은 커졌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과거 막말이 줄소원되며 연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과거 막말에 발목이 붙잡히며 공천이 취소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과거에 했던 말까지 다 끌어올하면 문제 없을 사람이 있냐? 사과했으면 된 건데 너무 과하다. 정치인에게 기대되는 기준이 있다. 과거에 저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격 미달이라며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건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다들 아시는 현상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야기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결론을 앞당겨서 한번 세 분께 결론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제를 삼는데 그 기준이란 게 좀 정립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좀 고무줄이고 상황에 따라 변모하는 것 같아서 물론 도덕성 검증, 과거의 또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미래의 어떤 행동의 지표 그리고 추정치가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너무 과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총평부터 듣는 거니까 우리 최민석 작가님은. 저도 과거는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과거를 어느 정도 살펴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M장훈요. 네, 당연히 정치인을 국민이 선택할 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중요하게 판단하는 근거로 과거 언행들이 이용될 수 있죠.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이 늘 모호합니다. 그 기준을 항상 국민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요즘 보면 이제 언론이 선택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불편함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네. 아무튼 그러면 세 분의 의견이 같네요. 네. 살펴는 봐야 되는데 적절한 기준이
절실하다. 네. 그럼 적절한 기준은 뭘까요? 너무 어렵죠. 이게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데 국민 눈높이라는 게 과연 딱 정량화된 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언론 말씀도 하셨는데 언론에서 굉장히 또 많이 환기하고 언급하고 이러면 또 부풀려지고 더 커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그게 진짜 애매하고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정말 추상적이고 모호한데요. 결국은 이제 국민 정서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럼 이 국민 정서를 누가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사실 측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불가지의 영역이고 느낌으로 그냥 흔히 말해서 감을 잡을 뿐이거든요. 이래서 이거는 의견 하나의 바람과 같아요. 시대에 따라서 늘 변하는 거고 말 그대로 자이트가이스트, 시대 정신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문제 삼지 않았을 법한 뭐 인권에 대한 아주 예민한 발언들 아니면 페미니즘, 노동자 권익 또 뭐 소위 말하는 갑질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흐름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기준, 적당한 측정 이런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그 세 분의 의견이 같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좀 각을 틀어서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량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자, 두 측면에 한번 나눠서 일단 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첫째는 막스 베버가 정치인의 어떤 그 소양으로서 책임윤리와 신념윤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치인과 정치꾼을 또 그러니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꾼이 아니라 정치인, 정치가가 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일관된 신념 체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정치인의 어떤 그 신념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창구가 언행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얼마든지 그걸 참조해서 정치인을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과거의 발언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동의합니다. 질문에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완전히 동의가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책임윤리, 신념윤리 말씀하시는데 이건 다 말과 본인이 발화했던 그런 결과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내심의 영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저술한 저작이 있거나 아니면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요. 영상에서 이야기한 부분 거기에는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말이 영혼의 거울이고 글이 생각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특히 글은 이제 고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분량의 제한 때문에 효율적으로 전달을 못하는 건 그건 개인의 뭐 주어진 조건의 문제, 능력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결국 이걸 좀 확장해서 말을 해보자면 과거에 했던 발언뿐만 아니라 과거에 어디 발표했던 칼럼, 뭐 썼던 책 이런 것까지도 결국은 다 살펴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유권자들은 현재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저한 신뢰 사회라면 그 후보들이 하는 약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한국 사회는 신뢰 수준이 좀 낮은 사회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지하철을 탈 때 우리가 카드를 찍거나 뭘 넣으면 이 바가 통과가 되잖아요. 근데 그 독일, 스위스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예 찍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스페인, 이탈리아 쪽으로 오면 바가 있고,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신뢰 수준이 높기 때문에 바 없이 그냥 통과해서 그 단말기에 알아서 찍으라는 거죠. 인간의 양식을 믿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뭐 북유럽 이쪽으로 가면 또 국회의원들이 월급도 적게 받고 막 배낭 메고 출근하고 막 대충 이제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 사회로 돌아오자면 우리는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이 있을 만큼 공약도 잘 안 지키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결국은 과거의 발언과 과거의 글로 회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검증의 어떤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은 의견이시고요. 네, 비슷한 의견인데 이 문제가 되는 지점이 뭐냐면 워낙 요즘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고 그 플랫폼 본인이 활동했던 플랫폼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정서들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거친 말을 해도 그 안에서의 분위기에서는 또 용납이 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맥락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또 언론에서 어떤 한 언행이나 어떤 한 행동만 똑 따와가지고 앞뒤 맥락을 잘라내고 언론에서 보도를 해버리면 사실 그런 게 한번 이슈가 돼가지고 자극적인 이슈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 외에 앞뒤 이야기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아무리 해명하려고 해봐야 해명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불킥을 하는 그 주된 계기 중에 하나가 자고 나서 일기장을 봤을 때 술자리에서 한 말 내지 핸드폰 기록을 봤을 때
내가 미쳤나 봐.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은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과거에 했던 생각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물정을 알아가다 보니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몇 년 전에 했던 발언을 가지고 검증을 한다는 게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성립은 될 수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네. 그 아까 세 분이 검증은 하되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것도 아마 이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발언이나 그 글을 썼던 맥락, 그 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예컨대 너무나 쉽게 그 있는 예를 들자면 어느 누군가가 뭔가 중요한 공직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데 네. 그 사람이 젊은 시절에 싸이월드에 썼던 감성적인 글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건 터무니없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거 발언에 대한 평가는 이 개인이 발언한 영역이 사적인 영역인지 공적인 영역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서 그 발언의 목적, 의도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사적인 영역에서 정치적인 의도 없이 발언한 것까지 모두 우리가 감찰하고 평가한다면 그거는 지나친 감시 사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그 정치인과 정치꾼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정치꾼만 정치계에 등장하는 악영향을 낳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참된 그 일꾼이 정치계로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요. 네. 오히려 세속적인 욕망을 세련되게 가꾼 사람들만 모이는 아주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대신 이제 사적인 영역이라도 네.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지나치게 반하는 극단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제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M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좀 됐죠. 중립기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일단 중립기어 박는다. 사람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학습하고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얼마 전에 뭐 연예인분께서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하셨을 때 언론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를 연일 쏟아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막 그 나오는 보도 이후 추후 보도에 따라서 여론이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좌지우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이야기를 사람들이 보고 그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언론에서 하는 보도라고 그때그때 내가 다 믿으면 안 되겠다. 일단 시간을 갖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해야겠고 그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에 무조건 이렇게 내가 팔랑귀가 돼서 흔들리면 안 되겠다라는 경험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연예인들 관련된 보도 나오면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보면 일단은 중립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네. 이 정치인들 관련된 보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연예인보다 이제 정치인들에게 좀 더 높은 도덕적 잣대 기준이 적용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 이야기만 보려고 하지 않고 앞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어떤 장소에서 한 이야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조금씩은 더해질 것이고 앞으로도 좀 그런 노력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아마 이 내용의 기준과 관련해서 한다면 두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기. 이게 10년 전의 발언인지 20년 전까지 소급하는 게 맞는지. 근데 그거는 정말 기준으로 정립하기에는 상당히 난센스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내용일 텐데요. 그렇죠. 내용이 저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본인의 감정을 토로하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어떤 공론화된 부분들 이를테면 교과서에 실린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 5.18, 4.19, 일본 제국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서 이미 어떤 평가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돌출적인 이론을 낸다. 그러면은 그게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그 당사자 정치인에게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동일한 생각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차별적인 혐오 발언을 과거에 했는지 여부일 것 같아요. 네. 이건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건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닌데 그걸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게 사회적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학력으로 그리고 성별로 인종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왜곡된 시각을 한번 드러냈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게 되는 간이 질문을 하나를 드리면 이때 이제 그 정치권에서 주로 하는 것은 보편적 국민 정서에 반하느냐 아니냐.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잠깐씩은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종합돼서 보편적인 국민 정서라는 게 있나요? 그다음에 평균적 국민 눈높이라는 게 있나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는 게 정치의 본령인가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진보는 어찌 본다면 해석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진보는 보편적 통념에 도전하는 게 진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아니라 사고의 영역으로 간다면 보편적 통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의 보수적 사고인 거예요. 진보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 보편적 통념에 도전하고 그게 아니라고 외치는 게 또 진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 놓고 보면 보편 정서에 반한다. 국민 눈높이에 반한다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맞춰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느냐라는 얘기죠. 일단 간이적으로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결국은 보수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자면 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예컨대 국민 정서를 묻는다고 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슬프게도 가장 큰 척도가 되는 게 뭐냐면 온라인 사회에서는 댓글입니다. 댓글의 방향을 보고 정책 결정자들이 의사 결정자들이 여론이 좋다, 여론이 나쁘다 이걸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댓글이라는 것은 결국은 왕성한 생산력을 가진 왕성한 표현력을 가진 소수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전체의 의견이. 그래서 사실 이 의견 기후를 감지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결국은 이 국민 구성원들이 아무리 진보적인 사람일지라도 이 모든 의견이 모이면 현재의 그 보수적인 방향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런 평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는 3아웃, 3진 아웃제도 아니고 그냥 뭔가 한번 불거지면 바로 사퇴 혹은 바로 내려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그 해당자가 자신을 변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토론할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더 성숙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그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근데 이제 통념에 도전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한참 전에 가서는 유상원 의원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국회에서 어떤 연설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냐면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입니다 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거는 헌법의 해석을 둘러싼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탄압을 한 걸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혐오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혐오 발언을 한 것 자체는 그러면 그것을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러면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먼저 구가했고 어떤 그게 그러니까 규범이 좀 정립될 때는 서구에서도 혐오 발언은 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독일에서 나치 발언하면 처벌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민주주의 이론에서는 극단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극우, 극좌라고 하는 어떤 위치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시민적 존중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정하는 그래서 특정 집단, 특정 세력을 하나의 어떤 혐오의 대상으로 설정해서 빼버리려고 하는 것을 극단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통념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고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나요? 네. 아니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준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발언이냐 지금의 발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발언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어떤을 구성하는 기준은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결국은 극단주의냐 아니냐. 이 문제 아닌가요? 근데 그거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명문화할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그게 규범인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의 어떤 불문법처럼 그렇죠. 전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런 의견에 대한 그 지지가 확산이 돼야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수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아까 던져주셨던 질문을 듣고 대단히 고민했는데 그렇다면 정치권이 국민 눈높이에만 맞는 게 그러면 정답일 것인가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국민 눈높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어떤 보편성을 띠는 눈높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똑같은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설령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같이 참여해서 참정권을 보장해서 같이 민주주의를 구가해야 되는 주체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 기본 규범인데 이거는 기본 규범으로서 받아들이면 그 자체도 하나의 어떤 보편적 통념이 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편견이 통념이 될 수 있는 그럴 거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상당히 후자의 경우에 후자의 국민 눈높이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를테면 낙태죄 오히려 법원이 더 선도적인 결론을 내고 있어요. 한국에서도요. 국회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슈를 다루는 게 상당히 뭐 종교계, 뭐 보수층, 뭐 이런 거에 대한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죠. 성소수자 문제도 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보편적으로 그게 지지받거나 응원받지 못하는 그런 풍토가 있는데 그렇다면 유권자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면 또 국회는 정치인들은 거기에 그대로 추수하는 뒤쫓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눈높이와 관련해서 뭔가 선도적으로 나아갈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질문을 받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뭐 중립기여라고 말씀드리면서 시간을 갖고 판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사람들도 이제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시간이 갈수록 더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면서 나름의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시대 불변의 가치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가치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나름 세워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대중적으로 논의가 끝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생명 존중에 대한 문제, 그리고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시선.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이 기준을 좀 두고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건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불변의 가치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뭐 민주당의 뭐 이제 후보가 과거에 그때 당시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좀 거친 말을 했었던 사건이 이슈가 있었을 때도 사실 당시에 최고 권력이었고 최고 권력을 향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비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게 시대 불변의 가치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거겠죠. 그 대한민국에서 아직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통념은 좀 편향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를 한데 시민 그 사회 추천 몫으로서 한 사람을 비토를 했어요. 한 사람을 비토를 했는데 따지고 보면 뭐 이런저런 어떤 악세사리 논리 빼고 성소수자 문제 때문에 종교계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래 국민 눈높이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치면 이게 그러면 존중될 수 있는 판단이냐? 그러면 성소수자는 민주주의를 같이 그러니까 그 운영에 들어가는 주체로서 인정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냐? 그거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규범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의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런데 오히려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천을 위해서 취소한다. 그건 저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게 민주주의 정신에 맞으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준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민주주의 정신, 민주주의 규범에 부합하는 것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일제 지배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어떤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다음에 5.18 폄훼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찌 본다면 약간 결이 다른 것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헌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헌정주의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면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명령까지 내렸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해 임시정부 3.1운동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헌법 정신이라고 하면 이걸 사실상 부정하는 일제 지배를 미화하는 발언이라면 문제가 있죠.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럼 기준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정치권이 그 기준에 부합해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느냐는 어찌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렇죠. 헌법 전문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거고 이미 다 공개돼 있고 사회적 합의로 도출돼서 마련돼 있는데 거기에 반한다? 그런 기준은 비교적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5.18 그 정신을 폄훼한 도태우 후보는 공천 취소를 하면서 일제 강점기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다른 후보는 또 공천을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그렇죠.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도태 후보는 나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소속 출마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참 이 결이 또 언론에서 어느 만큼 주목하는지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고 좀 고무줄식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고무줄이에요. 고무줄인데 총평하면 고무줄인데 고무줄이 기준이 마련이 안 돼서 고무줄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따지고 들어보면 기준은 오히려 심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 정치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걸리면 걸리는 거지. 바로 그거죠. 맞아, 걸리면 걸린다. 말 그대로 그냥 그 대증요법이라고 그러죠. 대증. 그렇죠. 증상이 나오면 대증 치료만 합니다. 증상이 나오면 그때 뭔가 막는다. 불거지면 그게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냥 땜질만 하려는 거죠. 땜질만. 이게 그래서 원칙을 잡아서 일관되게 적용하면 그게 하나의 전통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명문 규정보다 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하나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좌우하는 것이고 그게 민주주의의 역량이 되는 건데 정치권이 그걸 안 해버리니까 항상 선거 때마다 공천 때마다 오히려 이게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찌 본다면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따지면 기준은 다 있다. 만들려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정치권에서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요. 모른 척하는 거죠. 네. 그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언론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권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니 언론에서 만들어서 제시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꼬아보면 한없이 복잡하지만 네. 털어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지요. 그렇네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물러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